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계시지만 쉽게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72세방 여사님을 마주쳤는데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많이 어두우셨어요. 무슨 일이신가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돈이 없으니까 자식한테도 눈치 보이고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 가는 것도 망설여진다고요. 이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박 여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 왜 돈이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불안할까? 또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민들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현실을 직시해 볼 겁니다. 불편한 진실도 있겠지만 동시에 희망도 찾아볼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교훈을 얻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돈이 왜 필요한지 단순히 필요하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생활비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쓰고 계신가요? 아마 정확하게 계산해 보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따져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60대 이상 부부 기준으로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까요? 통계를 보면 최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평균이고 지역에 따라 생활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식비예요. 한 달에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가 식비로 나갑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예전 같으면 3만 원이면 장을 봤는데 지금은 5만 원을 써도 장바구니가 차지 않는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교통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자가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름값, 주차비, 보험료까지 합치면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공과금은 또 어떤가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관리비, 통신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나갑니다. 여름에 에어컨 틀고 겨울에 난방하면 더 올라가죠. 그리고 각종 보험료, 실비보험, 암보험, 연금보험 등등 젊었을 때 들어놓은 보험들의 보험료가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계속 나갑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만 합쳐도 벌써 15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에 친구 만나서 식사하고 손주들 용돈 주고 경조사비 내고 옷 사고 이발하고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은 쉽게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 돈이 매달 꾸준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달만 버티면 되는 게 아니라 1년이면 12개월, 10년이면 120개월 동안 계속 필요한 거죠. 10년이면 총 얼마나 될까요?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써도 1년에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이에요. 작년에 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이 올해는 11,000원, 12,000원씩 하죠. 이게 매년 계속됩니다.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3%에서 5% 정도 물가가 오른다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5년 후에는 250만 원, 10년 후에는 3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면 말이죠. 지역에 따른 차이도 큽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과 지방 소도시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비가 다르죠. 서울에서는 한 달에 250만 원 써도 빠듯한데 지방 소도시에서는 150만 원으로도 괜찮게 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이라고 돈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똑같으니까요. 생활비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돈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항목에 이 정도가 필요하다를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의료비와 건강 비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병원비예요. 젊었을 때는 1년에 한두 번 감기 걸려서 병원 가는 게 전부였는데 60대가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90%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만성질환은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들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을 먹는다고 해볼게요. 한 달 약값이 얼마나 될까요? 실비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한 달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는 나갑니다. 여기에 당뇨약까지 먹으면 또 20,000원 추가. 관절염 약, 소화제, 영양제까지 합치면 한 달에 약값만 50,000원에서 100,000원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약값은 그나마 예측 가능한 지출이에요. 더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한 병원비입니다. 갑자기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다든지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어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순식간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70세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실비보험이 있었지만 본인 부담금만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수술 후 재활치료비, 물리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까지 합치면 총 500만 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세요. 또 다른 분은 백내장 수술을 양쪽 눈 다 하셨는데 좋은 렌즈로 하시려니까 한쪽 눈에 200만 원씩 양쪽 합쳐서 40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기본 렌즈로 하면 훨씬 저렴하지만 수술 결과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암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면 더 심각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입원비, 간병비 등등 합치면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암보험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보험료를 계속 내지 못해서 중도에 해지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치과 치료도 빼놓을 수 없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치아 건강이 나빠집니다. 임플란트 한 개 하는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틀리는 부분 틀리가 200만 원, 전체 틀리는 400만 원 정도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도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아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의료비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60대 때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쓰던 것이 70대가 되면 20만 원, 80대가 되면 3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건강이 곧 재산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건강하면 병원비가 안 들고 병원비가 안 들면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병원비로 다 나가버립니다. 실제로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예요. 준비해 놓은 돈이 있어도 큰 병 한 번 걸리면 순식간에 바닥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병원을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픈데 참고 있으면 더 큰 병이 됩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10만 원으로 해결될 것을 참았다가 나중에 100만 원, 1000만 원 들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의료비는 단순히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건강검진 받고 필요한 약 먹고 아플 때 바로 병원 가는 것. 이게 장기적으로는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비용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계획대로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터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집에 있는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 났어요. 수리비가 얼마나 들까요? 간단한 수리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교체해야 하면 1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겨울에 보일러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당장 돈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냉장고나 세탁기가 고장나면 어떨까요? 수리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새로 사야 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요즘 가전제품들이 비싸요. 집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누수, 베란다 방수,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이 10년에서 15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 하는데 한 번 하려면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있으신 분들은 더하죠.
타이어 교체, 배터리 교체, 엔진오일 교환, 정기 점검, 이런 것들이 1년에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여기에 사고라도 나면 보험 처리를 해도 본인 부담금이 수십만 원씩 나가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족과 관련된 비상 상황입니다. 자녀가 갑자기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손주가 갑자기 큰 수술을 해야 한다든지, 이럴 때 부모로서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됩니다. 자녀 도와주려고 대출받고, 손주 병원비 대려고 전세금 빼고,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따로 준비해 두라고 조언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쓰는 가정이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는 언제든 쓸 수 있는 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이런 비상금을 제대로 준비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당황하게 되고 결국 빚을 지거나 자녀한테 손을 벌리게 되는 거예요. 비상금은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당장 몇 개월은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반대로 비상금이 없으면 항상 불안하고 조마조마합니다. 네 번째로 관계 속에서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참 민감한 주제인데 현실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경제적인 문제가 가족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에서 돈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부부 사이를 볼까요? 젊었을 때는 둘 다 벌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면 수입이 뚝 끊기잖아요. 그러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부 간의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이제라도 아껴 써야지라고 하고 한쪽은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좀 쓰면서 살자라고 하면 충돌이 생기죠. 작은 지출 하나하나에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다툼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노년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문제예요. 당신이 돈 관리를 잘못해서 이 꼴이 났다는 식의 비난이 오가면서 평생을 함께 산 부부가 갈라서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떨까요? 이건 더 복잡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자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자기 생활도 빠듯한데 매달 용돈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죠. 더 안타까운 건 자식이 여럿일 때입니다. 왜 나만 부모님 모셔야 하냐? 형제들은 뭐 하냐? 이런 식으로 형제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돈 문제가 얽히면 평생 우애 좋던 형제 자매도 사이가 나빠질 수 있어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어떨까요?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려도 되니까 당당하고 자식도 부모님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편하죠. 명절이나 생일 때 용돈도 주고받을 수 있고 가족 여행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친구들이 정말 중요한데 돈이 없으면 친구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부담되고 경조사비 내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점점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죠. 노년의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외로움을 해소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하고 사람을 만나려면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커피 한 잔 값, 식사 한 끼 값, 이런 게 부담되면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져요. 또 하나, 돈이 있으면 베풀 수 있습니다.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좋은 일에 기부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줍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받기만 해야 하고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결국 돈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관계 유지가 정말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왜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유들이었습니다. 생활비, 의료비, 비상상황, 그리고 관계까지. 네 가지 모두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이제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배울 점을 찾아보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는 은퇴 후 수입 없이 버티려다가 어려움을 겪으신 김 선생님 사례입니다. 김 선생님은 63세에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금으로 1억 원 정도 받으셨고 집은 전세로 살고 계셨죠. 국민연금은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1억 원 있으니까 10년은 거뜬하겠지. 그 사이에 자식들도 자리 잡을 테고. 그래서 특별히 다른 일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하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면서 살자고 마음먹으신 거죠.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시면서 즐겁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1억 원 중에서 벌써 2천만 원이 나간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빨랐죠. 처음에는 괜찮아. 아직 8천만 원이나 있잖아 라고 생각하셨는데 2년 차, 3년 차가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는 빨라지는데 국민연금 60만 원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니까요. 그러다가 4년 차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치료비와 수술비로 1,5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1억 원으로 시작했던 돈이 4년 만에 4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때부터 김 선생님은 정말 불안해지셨어요. 이 돈마저 다 쓰면 어떻게 하나?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이런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 결국 68세에 다시 일을 시작하셨어요. 경비 일을 하시는데 한 달 급여가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월급이 300만 원이 넘었는데 이제는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거죠. 게다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일하기가 정말 힘드셨다고 해요. 김 선생님이 후회하시는 건 63세에 퇴직하고 나서 바로 뭔가 준비를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1억 원을 그냥 쓰기만 할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 방법을 찾았어야 했고 처음부터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였어야 했다고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던 걸 150만 원으로 줄이고 부업이든 뭐든 해서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벌었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랐을 텐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뭘까요? 첫째, 아무리 돈이 있어도 수입이 없으면 언젠가는 바닥난다는 것. 둘째, 은퇴 후에도 가능한 한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셋째,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같은 큰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여유분을 꼭 남겨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투자 실패를 겪었지만 다시 일어서신 박 여사님 사례입니다. 박 여사님은 60세의 남편과 사별하시고 보험금과 재산 정리해서 2억 원 정도를 받으셨어요. 혼자 사시게 되니까 외롭기도 하고 앞으로 생활비도 걱정되고 그래서 이 돈을 잘 운용해서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요즘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벌기 쉽대. 이 지역에 개발 들어오면 땅값 엄청 오른대. 친구가 투자했는데 1년 만에 2배 됐대. 이런 얘기들이요. 박 여사님도 혹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지방의 땅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해서 지금 사두면 나중에 값이 올라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믿으신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개발 계획이 무산됐어요. 땅값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었고 그 땅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재산세는 계속 나갔습니다. 결국 2년 후에 울며 겨자 먹기로 9천만 원에 팔았어요. 1억 5천만 원 투자해서 9천만 원 받은 거니까 6천만 원 손해를 본 겁니다. 거기다가 2년 동안 낸 세금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7천만 원 가까이 날린 거죠. 박 여사님이 그때 정말 힘들었다고 하세요. 2억 원 중에서 7천만 원을 잃으니까 남은 돈이 1억 3천만 원. 처음 생각했던 노후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우울증까지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남은 1억 3천만 원을 다시는 위험한 투자에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시고 안전한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먼저 5천만 원은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셨어요. 금리가 낮아도 안전하게 원금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2천만 원은 국채에 투자하셨고 6천만 원은 배당주 펀드에 나눠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63세부터는 직접 일을 시작하셨어요.
평생 주부로만 사셨지만 요리를 잘하셔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에 작은 가게를 얻어서 직접 만든 반찬을 팔았는데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단골이 늘었어요.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주문을 받으시고 한 달에 순수익으로 200만 원 정도 버신다고 합니다. 투자 실패로 잃은 돈을 일로 벌어서 메우고 계신 거죠.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투자 실패는 정말 큰 교훈이었어요. 욕심내지 말고 잘 모르는 건 하지 말고 안전하게 가는 게 최고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뭘까요? 첫째, 잘 모르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둘째,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걸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셋째,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게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의료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신 이 선생님 사례입니다. 이 선생님 부부는 70세와 68세로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셨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한 달에 총 160만 원 정도 받고 계셨어요. 특별히 저축은 없었지만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2세 되던 해에 이 선생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병원에 응급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고 3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지만 후유증이 남았어요. 왼쪽 팔다리를 잘 못 쓰게 되셔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셨습니다. 퇴원 후에도 계속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집에서도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3개월 입원비가 본인 부담금만 800만 원, 퇴원 후 6개월간 재활 치료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총 600만 원, 간병인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씩 6개월간 1200만 원, 이렇게 합치면 총 26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저축이 없던 이 선생님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2500만 원을 빌린 거죠. 그런데 이제 매달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그게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됐어요. 원래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여기에 대출 이자 15만 원, 이 선생님 약값과 병원비 30만 원이 추가되니까 한 달에 총 195만 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16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매달 35만 원씩 부족한 거예요. 결국 부인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70세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시는데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할 때 의료비 대비를 해뒀어야 했는데 설마 내가 큰 병에 걸리겠나 했죠. 그게 후회가 돼요. 실비보험이라도 제대로 들어둘 걸 그랬어요. 이 사례는 정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건강할 때 의료비 대비를 꼭 해둬야 한다는 것. 둘째, 실비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셋째, 비상금이 없으면 빚을 지게 되고 빚은 노후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사례를 보셨는데 공통점이 있죠? 모두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김 선생님은 수입원을 미리 만들지 않아서, 박 여사님은 잘 모르는 투자를 해서, 이 선생님은 의료비 대비를 안 해서 힘들어지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박 여사님처럼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 선생님 부부처럼 70세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실과 사례였고요. 이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선택권입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어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녁 메뉴를 정할 때 돈이 충분하면 오늘은 뭐 먹고 싶지? 라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식이 먹고 싶으면 한식, 중식이 먹고 싶으면 중식, 외식하고 싶으면 외식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돈이 부족하면 어떨까요? 집에 뭐 있지?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때우자. 선택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걸 먹는 거죠. 이건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어디 살지, 무엇을 입을지, 어떤 취미를 가질지, 누구를 만날지 모든 것이 선택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폭은 경제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살 곳을 정할 때 돈이 있으면 자식들 가까이 살까? 아니면 공기 좋은 시골에 살까? 교통 편한 도심에 살까? 여러 옵션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디든 월세가 싼 곳이라는 한 가지 기준밖에 없습니다. 건강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으면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선택할 수 있고 비급여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기본 검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밀검진, 특화검진까지 선택할 수 있죠. 여가 생활은 어떨까요? 돈이 있으면 여행을 가든, 골프를 치든, 문화생활을 즐기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무료 프로그램, 공원 산책, 이런 제한된 선택지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인생의 큰 결정에서도 선택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돈이 있는 사람은 좋은 시설, 좋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곳이나 자식 집에 얹혀 살거나 둘 중 하나죠. 장례식도 그래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용하게 또는 성대하게, 자연장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결국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선택권이 있다는 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존엄성의 문제예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시간입니다. 돈이 있으면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70세에 경비일을 하는 분을 봤어요. 그분이 경비일이 좋아서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죠. 하루 8시간씩 서서 근무하고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일하고 몸은 힘들지만 돈 때문에 참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경비일 대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겠죠. 손주 돌봐주고 친구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봉사활동하고 이렇게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돈이 있어야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써야 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귀해집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 소중한 시간을 하기 싫은 일에 쓰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남은 시간을 진짜 하고 싶은 일,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평생 하고 싶었던 그림이나 악기를 배울 수도 있고,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자기계발 기회입니다. 돈이 있으면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간 여유가 생기니까 젊었을 때 못 배운 걸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해볼까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면 이제는 영어 학원도 다니고 원어민 강사한테 1:1 수업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데는 돈이 듭니다.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시니어 대상 디지털 교육이 많이 생겼는데 유료 강좌가 무료 강좌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그래요. 필라테스, 요가, 수영, 이런 운동 프로그램들이 건강에 정말 좋은데 대부분 유료예요.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죠. 돈이 있으면 이런 걸 할 수 있고 없으면 그냥 집에서 맨몸 운동만 해야 해요. 문화생활도 자기계발의 한 부분입니다. 연극 보고, 전시회 가고, 콘서트 듣고 이런 경험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도 다 돈이 듭니다. 티켓 한 장에 3만 원에서 5만 원씩 하죠. 책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도 있지만 관심 가는 책을 직접 사서 볼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한 달에 책 서너 권 사면 5만 원 정도 들어요. 이런 자기계발이 왜 중요하냐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고 경험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건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특히 자녀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
이게 노년의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식한테 짐 되기 싫다. 내 밥값은 내가 벌어먹고 싶다. 손 벌리고 싶지 않다. 이게 다 경제적 독립에 대한 열망이에요. 실제로 자녀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라도 매달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받는 입장이 되면 눈치가 보이고 미안하죠.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자녀와의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만날 때 부담 없이 만나고 필요하면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손주 용돈도 주고 자녀 생일에 선물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뭔가 결정을 내릴 때도 자유로워요. 이사 가고 싶은데 자식들 눈치 봐야 하나? 이거 사고 싶은데 자식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내 돈으로 사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경제적 독립은 또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죠. 이게 진짜 존엄한 노년이에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항상 눈치를 봐야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참아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경제적 독립이라고요. 자녀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 이게 행복한 노년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돈이 주는 4가지 긍정적 가치를 살펴봤습니다. 선택권, 자유시간, 자기개발 기회, 경제적 독립. 이 모든 게 결국 한 가지로 귀결돼요. 바로 존엄하고 행복한 노년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돈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지출을 줄이는 전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입을 늘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지출을 줄이는 게 훨씬 빠르고 확실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더 버는 것보다 10만 원을 덜 쓰는 게 더 쉬워요. 먼저 지출을 필수와 비필수로 나눠보세요. 필수 지출은 꼭 써야 하는 것들이에요. 식비, 주거비, 의료비, 공과금, 이런 것들이죠. 비필수 지출은 없어도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들입니다. 외식비, 술값, 담뱃값, 사치품 구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비필수 지출부터 줄여보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2~3번 하던 외식을 한 번으로 줄이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절약됩니다. 매일 마시던 커피를 집에서 타 먹으면 한 달에 10만 원 절약되고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를 끊으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절약됩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죠. 휴대폰 요금제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필요 이상으로 비싼 요금제 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용 패턴에 맞는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면 한 달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절약할 수 있어요. 구독 서비스도 정리하세요. OTT, 신문, 잡지, 앱 구독료 등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 보는 건 과감하게 해지하면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절약돼요. 필수 지출도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식비의 경우 마트 세일 기간을 이용하고 제철 식재료를 사고 집에서 해 먹으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전기세는 어떨까요?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뽑아두고 에어컨이나 난방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LED 전구를 사용하면 한 달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절약됩니다. 교통비도 줄일 수 있어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 정기권을 활용하고 시니어 할인을 적극 이용하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절약돼요. 이렇게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줄여나가면 한 달에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에서 960만 원이에요. 작지 않은 금액이죠. 중요한 건 절약이 인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명한 소비예요. 필요한 곳에는 쓰되 불필요한 곳은 줄이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돈 관리입니다. 절약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면서 이번 달에는 어디서 얼마나 아꼈나, 다음 달에는 뭘 더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게임처럼 재미있게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소소한 수입 만들기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수입이 완전히 끊기면 정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계속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돼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재택 부업부터 살펴볼게요. 요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 데이터 입력 작업이 있어요. 집에서 컴퓨터로 자료를 정리하거나 입력하는 일인데 시간당 10,000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5일 하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벌 수 있죠. 번역이나 교정 작업도 있어요.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조금이라도 하시면 간단한 번역 일을 할 수 있어요. 건당 얼마씩 받는 방식인데 실력에 따라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벌 수 있습니다. 손재주가 있으시면 수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것도 좋아요. 뜨개질, 자수, 목공예, 도자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온라인 마켓에 올리면 팔려요. 처음에는 조금씩 팔리다가 단골이 생기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벌 수도 있어요. 요리를 잘하시면 반찬 가게나 배달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이웃에 팔거나 온라인으로 주문받아서 배달하는 거죠. 맛있으면 입소문 나서 단골이 늘어요. 파트타임 일도 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 계산대, 학교 급식실 보조, 아파트 관리 보조 이런 일들이 시간제로 가능해요.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경비나 미화 일도 있어요. 체력이 괜찮으시면 경비 일이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미화 일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예요. 강의나 컨설팅도 가능해요. 평생 쌓은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 회계사로 일하셨으면 소상공인들한테 회계 컨설팅을 해주고 교사셨으면 학원에서 시간 강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요. 시간당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취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진 찍기를 좋아하시면 스톡 사진을 찍어서 판매하고 글쓰기를 좋아하시면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해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운동을 좋아하시면 시니어 운동 강사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강점과 관심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가요.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서 그걸로 수입을 만들면 일도 즐겁고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수입을 기대하지 마세요.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세 번째는 안전한 자산 관리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고 안전하게 불리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위험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손해봐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노년에는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가장 안전한 건 예금과 적금입니다. 은행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요즘 금리가 3%에서 4% 정도 되니까 1,000만 원 넣으면 1년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적금도 좋아요. 매달 일정 금액을 넣으면 이자율이 예금보다 조금 더 높아요. 한 달에 10만 원씩 12개월 적금하면 원금 1,200만 원에 이자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채나 지방채도 안전한 투자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라 부도 위험이 거의 없고 예금보다 금리가 조금 높아요.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4.5% 정도 되니까 1,000만 원 투자하면 1년에 45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주식은 조심해야 해요. 높은 수익을 노리고 개별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면 개별 주식보다는 인덱스 펀드나 ETF를 추천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거라 개별 주식보다 안전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상승하니까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배당주 펀드도 좋은 선택이에요. 배당을 많이 주는 안정적인 기업들에 투자해서 배당 수익을 받는 거죠. 연 3%에서 5%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큰 돈이 들어가고 유동성이 떨어지고 관리도 필요해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박 여사님 사례처럼 잘 모르는 지역에 투자했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 투자는 정말 잘 아는 경우가 아니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투자도 있어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사기성 투자, 친구나 지인이 권하는 불법 다단계, 검증되지 않은 코인 투자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100% 손해봅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은 분산입니다. 한 곳에 몰아넣지 말고 여러 곳에 나눠서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있으면 2천만 원은 예금, 1천만 원은 국채, 1천만 원은 인덱스 펀드, 1천만 원은 비상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에 맞게 투자 비율을 조정하세요. 60대면 안전자산 70%, 위험자산 30%, 70대면 안전자산 80%, 위험자산 20%.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야 해요. 네 번째는 연금과 복지제도를 100% 활용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받고 계신가요? 국민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수입원이에요. 받지 않고 계시다면 왜 안 받는지 확인해 보세요. 조건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늦게 받으면 금액이 늘어나고 일찍 받으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60세부터 조기 수령하면 매달 50만 원 받는 것이 65세부터 받으면 70만 원, 70세부터 받으면 90만 원이 돼요. 언제 받는 게 유리할까요? 건강 상태와 다른 수입을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건강이 안 좋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면 조기 수령하고 다른 수입이 있고 건강하면 늦게 받는 게 유리해요. 기초연금도 꼭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최대 3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으니까 꼭 신청하세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니어 복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요. 무료 건강검진, 무료 급식, 교통비 지원, 난방비 지원 이런 게 있어요.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시니어 일자리 사업도 있어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데 한 달에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공원 관리, 급식 보조, 교통지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본인 부담금이 높게 나왔다면 사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1년에 200만 원 이상 본인 부담금을 냈으면 초과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있으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집에서 방문 요양을 받거나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문화누리카드도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면 1년에 13만 원 정도를 카드로 지원받아서 영화, 공연, 책, 여행 등에 쓸 수 있어요. 이런 복지 제도들을 모르면 못 받아요. 국가에서 알아서 주지 않거든요. 본인이 찾아보고 신청해야 해요. 주변에 어려운데도 이런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복지제도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복지로 사이트에 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조회할 수 있어요. 또는 동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자녀분들이 계시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자녀가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말고 다 챙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먼저 가계부를 써보세요. 매일매일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기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찮지만 한 달만 쓰면 습관이 됩니다. 가계부를 쓰면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어디서 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쓸 수 있어요. 카카오톡 가계부, 뱅크샐러드 이런 앱들이 편리해요. 아니면 종이 수첩에 써도 괜찮고요. 가계부를 한 달 쓰고 나면 분석을 해보세요. 이번 달에 총 얼마를 썼지? 식비는 얼마, 교통비는 얼마, 의료비는 얼마? 불필요한 지출은 없었나? 다음 달에는 뭘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돈을 모아야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세요. 1년 안에 500만 원 모으기, 3년 안에 2천만 원 비상금 만들기, 이런 식으로요. 목표를 세울 때는 현실적으로 세워야 해요. 너무 높으면 달성하기 어려워서 포기하게 되고 너무 낮으면 동기부여가 안 돼요.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세요. 목표를 달성하면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세요. 500만 원 모았으니 오랜만에 좋은 식당 가서 외식하자. 1년 목표 달성했으니 짧은 여행 가자. 이런 식으로요. 이게 계속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정 소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해요. 감정 소비가 뭐냐면 기분이 우울하거나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쓰는 돈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비싼 음식 사 먹고 심심하니까 필요 없는 물건 사고 이런 거죠. 감정 소비는 순간적인 만족은 주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어요. 이거 왜 샀지? 이 돈으로 다른 거 살 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정 소비를 줄이려면 뭔가 사기 전에 하루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안 사면 어떻게 되나? 비슷한 걸 이미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자문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 하루 지나면 안 사게 돼요. 돈에 대한 마인드셋도 중요합니다. 돈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돈 없어서 불행해, 돈 때문에 스트레스야, 이렇게 생각하면 돈과 안 좋은 관계가 형성돼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돈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야. 돈을 잘 관리하면 나와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어.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미래가 안정될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지면 돈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돈에 집착하는 것도 피해야 해요. 돈만 생각하고 아끼다가 정작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돈은 적절히 쓰면서도 관리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돈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돼요. 너는 어떻게 관리해? 어디서 절약하니? 좋은 방법 있어?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면 서로 배울 점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왜 나는 돈 관리를 못할까? 젊었을 때 왜 더 안 모았을까? 이런 자책은 도움이 안 돼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래, 과거에는 실수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한 달에 10만 원만 아껴도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적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흔히 하는 실수들을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미루다가 정작 필요할 때는 늦어버려요.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30대부터 시작하면 제일 좋지만 40대도 늦지 않고 50대도 가능하고 60대도 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두 번째 실수는 욕심을 과하게 부리는 거예요. 빨리 큰 돈을 벌려고 위험한 투자를 하다가 원금까지 날려요. 앞서 말씀드린 박 여사님 사례처럼요. 노후 자금은 절대 위험한 투자에 쓰면 안 돼요. 천천히 안전하게 불리는 게 최선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정보 부족이에요.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모르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안전한 투자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죠. 정보를 찾아보세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투자한 시간이 돈으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주변 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내 친구가 이거 해서 돈 벌었대. 이웃이 추천해줬어. 이런 말 듣고 따라했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가 성공했다고 내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남의 말을 참고는 하되 최종 결정은 스스로 판단해서 내려야 해요.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나는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알고 있나? 모른다면 가계부를 시작하세요. 나는 비상금이 3개월치 생활비 이상 있나? 없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모으세요. 나는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다 챙기고 있나? 모른다면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나는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있다면 안전한 자산으로 옮기세요. 나는 지금부터라도 작은 수입을 만들 계획이 있나?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솔직하게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부족한지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5가지 질문 중에 3가지만 잘해도 괜찮아요.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돈이 왜 필요한가? 생활비, 의료비, 비상 상황, 그리고 관계 때문이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돈이 있으면 뭐가 좋은가? 선택권이 생기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요. 존엄한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 지출을 줄이고 작은 수입을 만들고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복지 혜택을 다 챙기고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 돼요. 쉽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특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말이 쉽지,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한 달에 10만 원만 아끼는 것부터,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는 것부터, 가계부 한 줄 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1년 후에 돌아보면, 아, 내가 이만큼 달라졌구나 하고 놀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을 열심히 사셨어요.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조금 더 신경 쓰셔도 돼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욕심이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뤄볼 예정이에요. 실제 가계부 작성법, 안전한 투자 상품 비교, 시니어 일자리 찾는 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70살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허리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을 때 잔고가 30만 원입니다. 다음 달 국민연금이 들어올 때까지 20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가슴 한편이 답답해집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검사를 하면 또 얼마를 내야 하지? 약값은? 다음 달까지 버틸 수 있을까? 결국 당신은 병원 앞까지 갔다가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냥 집에 가서 파스나 붙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돈이 존엄이라는 걸요. 돈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권리이며 때로는 생명을 지키는 방패라는 걸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쌓이고 경험이 풍부해지고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가진 돈이 내년에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5년 후에 당신은요? 10년 후에는요? 만약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노후의 민낯을 들여다볼 겁니다. 아무도 쉽게 말하지 않는, 하지만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그 현실을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왜 나이가 들수록 돈이 무서워질까요? 20대, 30대 때는 달랐습니다. 돈이 없으면 벌면 되었습니다. 체력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야근을 해도 괜찮았고,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 뛰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되지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첫째, 체력이 줄어듭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10시간씩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5시간만 일해도 다음날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리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가 체력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60대가 할 수 있는 일 대부분은 육체 노동입니다. 경비, 청소, 배달, 주차 관리. 모두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움직여야 하는 일들입니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둘째, 기회가 사라집니다. 20대, 30대 때는 면접 기회라도 많이 주었습니다. 젊고 패기 있네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 이력서를 내도 연락조차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55세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재취업을 시도했을 때 4개월 동안 100군데가 넘는 곳에 지원했지만 면접 기회는 단 3번뿐이었습니다. 면접장에 가면 면접관들이 이력서를 보다가 생년월일을 확인하고는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경력은 좋으신데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 많은 베테랑이 아니라 낡은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셋째, 인맥마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 동료들, 선후배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정보도 교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 정보도 얻고 사업 기회도 생기고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집니다. 은퇴하면 회사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깁니다.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누군가는 가족 문제로 바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사람들을 만나기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밥 한 끼, 커피 한 잔도 부담이 됩니다. 경조사비도 큰 부담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6만원, 10만원씩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연락이 와도 핑계를 대고 모임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외로워집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체력, 기회, 인맥이 동시에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줄어들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이 생각입니다. 50대 초반에는 생각합니다. 아직 10년은 더 일할 수 있어. 그동안 모으면 되지. 50대 후반에는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있잖아. 집도 있고. 어떻게든 되겠지. 60대 초반에는 생각합니다. 건강만 하면 돼. 아프지만 않으면 일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면 선택의 폭이 극도로 좁아집니다. 70세가 되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아, 진작에 준비할걸? 50대 때, 아니 40대 때부터 준비할걸?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돈 이야기를 피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뭔가 초라해 보이고 품위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이에 돈 타령이나 하고 있으면 되나 싶은 거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 이야기를 회피하는 게 품위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는 게 진짜 품위입니다. 실제로 병원비 압박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60대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장질환.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병들입니다. 한 달 약값만 해도 10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여기에 정기검진, 물리치료,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까지 더하면 한 달 병원비가 30만원에서 50만원은 기본입니다. 국민연금이 50만원 나온다고 해봅시다. 병원비로 30만원 쓰면 20만원 남습니다. 여기서 월세가 30만원이면 적자입니다. 통신비,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는 어떻게 내나요? 밥은 어떻게 먹나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조사비의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친구 자녀 결혼식에 5만원, 친척 장례식에 10만원, 지인 돌잔치에 3만원. 한 달에 두세 번만 경조사가 있어도 20만원이 나갑니다. 안 가면 됩니까? 그러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도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계속 나가자니 통장이 비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괜찮아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습니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정말 가혹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 본격적으로 돈 없는 노후가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듣기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니 적어도 우리 중 일부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니까요. 첫째, 건강권이 박탈됩니다. 아까 병원 앞에서 돌아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아파도 참습니다. 약간 아플 때는 그냥 쉬면 낫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조금 더 아파지면 며칠만 버티자 합니다. 정말 심각해질 때까지 병원을 미룹니다. 그러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때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치료비도 몇 배로 늘어납니다. 입원하고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몇백만 원이 듭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을 안 가다가 결국 더 큰 돈이 드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큰 돈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거나 대출을 받거나 치료를 포기합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를 해야 한대요. 한 개에 100만 원. 8개를 해야 한다니까 800만 원이에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죽 먹고 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치아가 없으면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건강이 더 악화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둘째, 관계가 단절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만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 한 끼, 커피 한 잔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좀 바빠서라고 핑계를 댑니다. 2번, 3번 거절하다 보면 상대방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하나둘 떠나갑니다. 특히 경제적 차이가 크면 더 어렵습니다. 친구는 여행 이야기를 하고 맛집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월세 걱정, 병원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같은 세상에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고립됩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아집니다. TV가 유일한 친구가 됩니다. 밖에 나가도 할 게 없습니다. 도서관이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정신 건강이 나빠집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셋째, 자존감이 붕괴됩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돈이 없으면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게 됩니다. 마트에 갑니다. 장을 봅니다. 하나하나 가격표를 확인합니다. 2,000원짜리 두부와 1,500원짜리 두부를 비교합니다. 500원을 아끼기 위해 조금 멀리 있는 할인마트를 갑니다. 버스를 탑니다. 경로 우대로 무료입니다. 앉을 자리를 찾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설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습니다. 경조사에 갑니다. 부조금 봉투를 넣습니다. 3만 원. 다른 사람들은 5만 원, 10만 원씩 넣는데 나는 3만 원밖에 못 넣습니다. 왠지 초라합니다. 밥 먹고 빨리 나옵니다. 자식을 만납니다. 손주를 봅니다. 용돈을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하면서 머리만 쓰다듬습니다. 손주는 금방 시들해집니다. 할아버지보다 장난감이 더 재미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짐이구나. 빨리 죽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은 선택을 빼앗습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습니다. 살 곳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안전한 동네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도 참습니다. 밥도 가장 싼 걸 먹습니다. 살 곳도 가장 싼 곳을 찾습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사라지면 존엄도 사라집니다. 인간의 존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서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을 때 존엄이 지켜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강요될 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때, 존엄은 무너집니다. 돈 없는 노후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선택할 수 없고 존엄이 무너지는 삶. 이게 바로 일상이 된 지옥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바꾸었지만 모두 실제 사례입니다. 박영수 씨 72세입니다. 박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60세까지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할 때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10년은 버티겠지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도 48만 원씩 나왔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통장에는 80만 원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닙니다. 낭비한 것도 아닙니다. 63세 때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입원 비용, 수술비, 재활치료비 1년 동안 1,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축해둔 돈의 절반이 한 번에 날아갔습니다. 67세 때는 본인이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달 약값이 15만 원씩 나갔습니다.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5년이면 900만 원입니다. 작은 돈도 계속 나갔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통신비 한 달에 15만 원 정도.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국민연금 48만 원에서 병원비 15만 원, 공과금 15만 원 빼면 18만 원 남습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밥을 먹고 옷을 사고 경조사비를 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축한 돈을 조금씩 꺼내 썼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만 쓰려고 했는데 조금씩 더 쓰게 됩니다. 1년에 400만 원, 500만 원씩 통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나니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박 씨는 지금 어떻게 살까요?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아침은 거릅니다. 점심은 복지관에서 주는 무료 급식을 먹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라면이나 김치로 때웁니다. 옷은 6년째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새 옷을 살 돈이 없습니다. 신발도 낡았지만 참습니다. 겨울에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전기장판 하나로 버팁니다. 방이 춥습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아내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합니다.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데 비용이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어디서 그 돈을 구합니까? 집에서 박 씨가 돌봅니다. 72세 노인이 거동 불편한 아내를 돌보는 겁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다음은 김순자 씨 68세입니다. 김 씨는 자식이 둘 있습니다. 아들과 딸입니다. 둘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딸은 공무원입니다. 김 씨는 혼자 삽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으로 30만 원 나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월세가 40만 원입니다. 남은 돈이 2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삽니다. 김 씨는 자식들에게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손주들 생일에 용돈을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서 연락이 부담스럽습니다. 명절에도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안 갑니다. 몸이 안 좋아서라고 핑계를 댑니다. 작년에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비용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돈을 보내줬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 눈치도 보였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게요라고 했는데 그 말이 더 서러웠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이렇게 창피한 줄 몰랐어요. 차라리 굶는 게 낫지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게 제일 싫어요. 그 후로 김 씨는 아들에게 절대 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파도 참고 필요한 게 있어도 참습니다.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라고 하면 핸드폰 소리를 못 들었다고 둘러댑니다.
명절에도 올해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몸이 괜찮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기 싫은 겁니다. 김 씨는 하루하루를 견딥니다. TV를 보고 복지관에 가서 시간을 때우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잡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철호 씨 74세입니다. 이 씨는 평생 자영업을 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았습니다. 65세까지 식당을 했습니다. 더 이상 체력이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을 안 해서 없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찾았습니다. 주차장 관리, 경비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폐지를 줍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주워서 팝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법니다. 기초연금 30만 원과 합쳐서 50만 원으로 삽니다. 이 씨는 고시원에 삽니다.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남은 돈이 20만 원입니다.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점심은 복지관 무료 급식, 저녁은 컵라면입니다. 한 달 식비가 10만 원 정도 듭니다. 옷은 구호단체에서 받습니다. 신발도 헌 신발을 얻어 신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나는 투명인간이 됐어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사회에선 이미 끝난 사람 같았어요. 폐지를 주우면서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냄새가 나나 봅니다. 씻고 싶어도 고시원 샤워실이 불편해서 이틀에 한 번씩밖에 못 씻습니다.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옆자리에 안 앉습니다. 그게 제일 서럽습니다. 이 씨는 하루에 15시간씩 폐지를 줍습니다. 74세 노인이 새벽부터 밤까지 돌아다닙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일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굶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느끼시나요?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정도가 빈곤선 이하에서 삽니다. 절반입니다. 2명 중 1명입니다. 여러분도 그 절반에 속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돈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건강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아파도 참습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병이 큰 병이 됩니다. 당뇨가 합병증으로 이어지고 고혈압이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영양 상태도 나빠집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합니다. 라면, 김치, 값싼 음식으로 때웁니다.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부족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쉽게 병에 걸립니다. 운동도 못합니다. 헬스장 갈 돈이 없습니다. 등산을 가려고 해도 버스비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건강이 무너지면 다음은 관계가 무너집니다. 건강이 나쁘면 사람을 만나기 힘듭니다. 몸이 아파서 외출을 못합니다. 집에만 있게 됩니다. 또 건강이 나쁘면 대화 소재가 없습니다. 만나면 아픈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요즘 허리가 아파서 무릎이 안 좋아서 듣는 사람도 지겹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사람을 만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밥값, 커피값, 경조사비 모든 게 부담입니다. 결국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전화도 안 오고 약속도 없고 하루 종일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건강도 나쁘고 사람들과도 단절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자책합니다. 우울해집니다. 심하면 자해나 자살 충동까지 느낍니다. 실제로 노인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모든 걸 포기합니다. 어차피 나는 안 돼, 뭘 해도 소용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건강 관리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새로운 시도도 안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자기 포기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아무리 작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합니다.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거부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대로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의 실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인이 되어 가난하면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습니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을 때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젊은 직원들이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안내합니다.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요. 그게 수치스럽습니다. 구호 물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 옷, 생필품을 받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마음 한구석이 쓰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싶습니다. 자식 앞에서도 수치심을 느낍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용돈을 못 줄 때, 빈손으로 집에 갈 때, 부모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이런 수치심이 반복되면 사람이 위축됩니다. 말도 잘 못하고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젊을 때 더 열심히 일할 걸, 내가 돈을 더 모을 걸, 내가 계획을 잘 세울 걸. 물론 개인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후 빈곤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의료비, 부족한 연금.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많아서 부모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식이 적고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부모를 모실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결국 노인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벌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구조를 탓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구조가 바뀌길 기다리다가는 인생이 끝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걸 해야 합니다. 그게 뭔지 이제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이미 늦었어. 지금 준비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20대, 30대부터 준비하면 더 좋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요. 복리 효과도 크고 선택지도 많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10년, 20년 후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끊기지 않는 돈을 만드는 겁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어렵습니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대신 작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만드세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고정 지출을 점검하세요. 지금 나가는 돈을 쭉 적어보세요. 월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하나하나 다 적어보세요. 그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통신비는 요금제를 바꾸면 한 달에 1만 원, 2만 원 줄일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2만 원에서 24만 원입니다. 안 쓰는 구독 서비스는 해지하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신문 구독. 쓰지도 않으면서 매달 돈만 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험도 정리하세요. 중복된 보험, 필요 없는 보험은 해지하세요. 한 달에 10만 원씩 내던 보험료를 5만 원으로 줄이면 1년에 60만 원이 절약됩니다. 이렇게 고정 지출을 줄이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은 남길 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일을 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체력이 괜찮으면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택배 보조 같은 일을 하세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체력이 안 되면 좀 더 가벼운 일을 찾으세요. 도서관 사서 보조, 박물관 안내, 학교 급식 보조. 체력 부담이 적고 한 달에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버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세요. 평생 회계를 했다면 작은 가게 장부 정리를 도와주세요. 요리를 잘한다면 반찬 가게를 작게 해보세요. 글을 잘 쓴다면 블로그나 유튜브를 해보세요. 중요한 건 체력을 안 쓰는 수입원을 고민하는 겁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육체 노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체력을 덜 쓰는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임대 수입, 저작권 수입, 온라인 수입, 뭐든 좋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체력 안 쓰고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 관계 자존감 순서로 무너진다고요. 그러니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병원 정기 검진 받으세요. 비용이 들어도 받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운동하세요. 돈 안 드는 운동을 하세요. 걷기, 맨손 체조, 스트레칭.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건강이 좋아집니다. 식사 관리하세요. 값비싼 음식을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라면만 먹지 말고 채소도 먹고 단백질도 챙기세요. 넷째, 관계를 유지하세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들면 관계가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싼 밥을 사지 못해도 산책을 함께하고 집에서 차를 마시고 전화통화를 하세요. 복지관, 경로당, 동호회.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친구를 사귀세요. 관계가 있으면 정보도 얻고 도움도 받고 외로움도 덜합니다. 다섯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10억 원 모으기 같은 큰 목표는 오히려 독입니다. 달성하지 못하면 좌절감만 듭니다. 대신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이번 달에 10만 원 저축하기, 3개월 동안 매일 30분 걷기, 일주일에 친구 한 명씩 연락하기. 이런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붙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싶어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큰 목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부 지원을 활용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국가가 마련한 제도니까 당당하게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신청하셨나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중증 질환자는 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 받으세요. 이런 지원을 받으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도움이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일곱째, 소비 패턴을 바꾸세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필요한 건 사고 원하는 건 참으세요. 충동 구매를 하지 마세요.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 들고 가세요. 카트를 끌면 불필요한 걸 많이 삽니다. 할인할 때 사세요. 계절이 지난 옷은 반값에 팝니다. 식료품도 저녁 시간에 할인합니다. 중고 거래를 활용하세요. 책, 가전제품, 가구. 중고로 사면 훨씬 저렴합니다. 이렇게 소비를 조절하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은 아낍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고정 지출 줄이기로 20만 원, 작은 일로 50만 원 벌기, 정부 지원으로 10만 원, 소비 줄이기로 1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90만 원입니다. 1년이면 1,08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억 800만 원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10년 후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이제 돈과 나이, 그리고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목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사람이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걸요. 돈은 방패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고,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추울 때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돈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하고 누군가는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 금액을 아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월세나 관리비가 얼마인가요? 식비는? 병원비는? 통신비, 공과금은? 경조사비는? 다 더해 보세요. 그게 당신에게 필요한 최소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확보할 방법을 찾으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저축 1.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그 금액을 만드세요. 그 금액만 확보되면 일단 생존은 됩니다. 최소한의 안정은 확보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여유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1억을 모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한 달에 150만 원만 확보하면 되라고 생각하면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적은 돈으로도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존엄은 돈의 양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옵니다. 돈이 적어도 깨끗하게 입고 단정하게 다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존중받습니다. 돈이 적어도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사랑하고 떳떳하게 살면 존엄은 지켜집니다. 반대로 돈이 많아도 남을 무시하고 거만하게 굴고 비윤리적으로 살면 존엄은 무너집니다. 결국 존엄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돈은 그걸 지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비교를 멈추세요. 나이가 들면 비교가 고통을 만듭니다. 저 친구는 아파트가 2채인데 나는 월세방이야. 저 사람은 자식들이 잘 사는데 내 자식들은.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아픈데. 이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대신 아래를 봐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 비교를 멈추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집이 작아도 월세방이라도 비 피할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삶이 가벼워집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심 금액은 얼마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으세요. 구체적인 숫자로요. 한 달에 100만 원인가요? 150만 원인가요? 200만 원인가요? 그 금액을 정하고 그걸 확보할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세요. 조금씩 꾸준히요. 10년 후, 20년 후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존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일상이 어떻게 지옥이 되는지 듣기 괴로우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화가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나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후의 지옥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 준비 없이 외면한 오늘이 내일이 됩니다. 지금 나중에 생각하지 뭐라고 미루는 그 순간들이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편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아, 나도 준비해야겠구나. 아, 지금부터라도 바꿔야겠구나. 아,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고정 지출 줄이기, 작은 수입원 만들기, 건강 챙기기, 관계 유지하기, 정부 지원 받기. 하나씩만 해도 1년 후엔 달라집니다. 5년 후엔 확실히 달라집니다. 10년 후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통장을 확인하세요. 한 달 지출을 계산해 보세요. 줄일 수 있는 고정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일은 주민센터에 가세요.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있는지 상담 받으세요. 이번 주에는 건강검진 예약을 하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립니다.
다음 주에는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에게 잘 지내? 하고 안부를 물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노후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관계, 마음가짐 모두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외로우면 삶이 공허합니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으세요. 돈도 준비하고 건강도 챙기고 관계도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노후 준비로 고민하는 사람이 당신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중장년층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이야기하세요. 친구들과 노후 이야기를 나누세요. 정보를 교환하세요. 서로 격려하세요. 가족과도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노후 문제는 무엇인가요?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좋은 노후 준비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봅시다. 함께 준비해봅시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불편한 이야기가 여러분의